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 밑줄 친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얼마 전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이런 미친 소리를 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고 무덤에서 파내야 된다. 여러분, 이승만이 누구죠? 대한민국의 초대 건국 대통령입니다. 참 이제 그러니까 쌍스러운 소리죠. 저는 도올 저런 사람들 정말로 싫어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저는 저런 애들. 도울을 존경한다? 도울을 지식인 대우하는 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선거철에 투표하러 가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 농담 아닙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승만의 업적과 공로는 지대합니다. 물론 그 사람도 뭐 공과 과가 있고 명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업적과 공로는 압도적입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아직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되기 이전 전 세계 절반의 나라들이 공산주의로 물들었던 그때 그 시절, 동아시아 한반도 끝자락에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독일과도 같은 서구식 자유주의 시스템을 뿌리내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승만의 공로는 압도적이라고 평가를 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바라볼 수는 없고, 물론 말년에 체면 떨어지는 몇 가지 실수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한 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첫 출발을 잘 끊어놨기 때문에 그 뒤에 이승만의 하야후 리더십이 실종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한미동맹과 함께 조선인들에게는 과분했던 서구식 국가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어떻게든 강제로 안 맞는 옷을 입든 껴입혀놨기 때문에 공산화라는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운명이 얼어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 박정희라는 거목도 솟아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누가 더 잘났고 어떤 분이 못났다, 양자 간의 우열을 논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이라는 것은 이렇듯 몇몇 영웅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만큼 기적적으로 맞물려 갔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자는 겁니다. 자, 한국 국민의식 수준은요, 원래 태생적으로는 사회주의 거지꼴이 딱 맞는 나라입니다. 서구식 자유진영에 합류할 만한 민족적 레벨이 원래는 안 되는 나라란 말이죠. 이거를 극소수의 영웅적 정치인과 기업가들 몇몇이 그냥 강제로 그냥 한반도의 운명을 멱살 캐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군중심리, 인기투표식 민주주의를 하자 말자 대한민국은 본래의 자리로 빠르게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비극이 김영삼, 김대중 이때부터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까지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됐을 대통령들인데, 군중심리 인기투표식으로 민주주의, 때법 민주주의를 해버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식 수준이 뽀록이 나고 본래의 자리로 현재 빠르게 후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좌파는 거품을 물겠지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게 대한민국의 엄연한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좌파 애들이 전투력이 강한 이유가 뭘까요? 강력한 신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심에 가까운 그 잘못된 믿음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맹종, 즉 잘못된 것도 옳다고 믿어버리는 그 광신적 믿음의 그 배경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신적 믿음의 배경 원인, 원동력은 어떤 걸까요? 바로 자기 편 우상화입니다. 쟤네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살아있던 인물들이었던 김대중과 노무현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놓고 근현대사 전체를 위조하며 각색되고 과장된 영화들을 내놓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안타깝지만 솔직히 훌륭한 사람인 거 절대 아니거든요. 한 명은 대놓고 적국을 도와주고, 또 김대중 씨는 옛날 살아생전에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만약 북한이 핵개발하면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관뚜껑 속에 들어가 있죠. 노무현 씨 같은 경우에도 대북 송금 엄청나게 많이 했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퍼주었죠. 두 분 다. 두 분 합쳐서 거의 한 7, 8조 원 가까이 넣었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미국 CIA 보고서에서도 나왔었고, 대한민국의 소위 극우 커뮤니티라고 하는 일간 베스트 회원들도 8조 8조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는 좌좀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의 그런 공개된 비밀 문서를 보니까 정말로 8조 원을 보냈다는 게 사실이 다 드러났었죠. 이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도 좌파들은 이제 대놓고 근현대사 전체를 위조하면서 국민들의 기억을 바꾸고 각색하고, 그래갖고 과장된 영화들을 내놓습니다. 두 사람을 영웅 만들게 하는데 여념이 없죠. 하찮은 인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교조주의 인물 우상화를 시도합니다. 아니, 수백 년 전에 세계에서 다 뽀록났던 동양 철학 따위를 이제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우주선 쏘아 보낸다 만다 하는 지금 이 시절까지도 물고 빨고 있는 저런 이제 도울 같은 골빵 철학자 영감님들도 지식인 대우를 내주는 게 바로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를 위해서 나팔수 노릇을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용돈도 떨어지고 대우도 잘해주고 빵빵하고. 이제 동양 철학을 내가 논파를 한번 가볍게 이제 하고만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동양 철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결국 뭡니까? 공자월, 맹자월, 뭐 성리학, 유교 이런 겁니다. 뭐 우주가 뭐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고, 뭐 도로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왕이 리더가 뭐 인덕과 도로 다스리면 뭐 세상 만물 천하가 저절로 모든 게 순리대로 풀리고 만백성이 알아서 복종하고 따라온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꿈먹는 소리 하는 헛소리들이 바로 동양 철학입니다. 안타깝죠. 사실 동양 철학 중에서도 말 나온 김에 설명하자면 좋은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서구식 법치주의와 비슷하게 옛날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법가사상이라는 게 일어나긴 했어요. 여러분들 뭐 만리장성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진시황제죠. 진시황의 그 진시황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진나라의 초대 황제라는 뜻이에요. 진시황. 그러면 진시황제의 그 업적이 뭔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고대 중국을 여러 가지의 국가로 쪼개져 있던 그 고대 중국을 단 하나의 나라로 이제 강력하게 무력 통일하는데 이제 최초로 성공했던 사람이 바로 진시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통일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예전 뭐 후삼국 시대를 뭐 고려 태조 왕건이 그 통일을 했듯이, 또 혹은 이제 전 삼국 시대를 신라가 통일을 했듯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은 진시황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때 근데 여러분들 그 진시황제가 다스렸던 진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국력이 강할 수 있었냐? 어떻게 보면 탈동양적인 철학, 법가사상 덕분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이런 것들이 춘추전국 시대에도 인기는 많았지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지는 못했어요. 잘못한 놈에게는 계급이 높더라도 벌을 주고, 잘한 놈에게는 신분이 천하더라도 승진과 성공할 기회를 주자. 그게 바로 진나라의 법가사상이었고,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철저한 능력 위주로 성과급을 지급했던 게 바로 진나라의 그 법가사상이었습니다. 법가사상. 그래갖고 이 막강한 힘을 원동력으로 진나라가 중국 통일을 성공했던 거죠. 그 우리는 이런 역사를 겪어보고도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법가사상도 우리가 잘 발전시켰다면 이제 서구적으로 이제 아시아도 보다 더 큰 나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공자월, 맹자월 이렇게 헛소리에 꿈먹는 소리가 인기가 더 많았고 때문에 이제 잘 나가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제 근현대 시대로 와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동양철학으로 운운하던 국가들 중에서 잘 나간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서구 열강들한테 조리돌림을 당했죠. 일본도 두들겨 맞았고, 한국도 두들겨 맞았고, 중국은 완전 개박살이 났습니다. 아시아에 맹주 노릇을 했지만 자기들보다 인구가 수십 배 적은 유럽 국가들한테 꼼짝도 못했죠, 옛날에.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그래갖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 애들만 자력으로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들고 일어났죠, 아시아에서 일본이. 이제 일본의 국력이 갑자기 우길승천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원동력이 뭡니까? 맨날 일본 놈들 나쁘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그 놈들은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해졌나?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한국과 중국 같은 다른 아시아 왕정 국가들은 체제는 우리 것이 좋고 서양 오랑캐들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의 지식인들은 동양 문화가 열등하다라는 걸 100% 깔끔하고 쿨하게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자기들 문화가 나쁘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학문들을 이제 쓸데없는 거 용도 폐기 처분, 고학, 오래된 학문이라는 뜻의 고학이라는 이름으로 폐기 처분해버리고 이제 서구 국제정세를 본격적으로 탐방하기 시작하는 신식 학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부터 법률과 제도, 시스템, 군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과학기술만 바꾸자 이런 게 아니라 사회 제도와 시스템, 뭐 의회 체제 이런 거 모든 거를 다 들여와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만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근대화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도올같이 동양 철학을 떠드는 애들은 아직까지도 동양 문화권, 중국 중심의 중화 문화권 사상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동양식 정신 승리에서 벗어나질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죠. 동양 철학이 망한 지가 언젠데 이걸 아직까지도 이 죽은 동양 철학에 불알만 만지고 있는 거야. 이제 좋은 거는 보면 우리가 아무리 외부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거를 보면 저건 우리 거보다 더 좋구나,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사고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완전히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근데 사회 전반을 둘러보면 저런 사람들은 사실 매우 많습니다. 우리 사회 각처에는 큰 도올, 작은 도올, 조금 더 심한 꼴통 도올, 그리고 더 작은 이제 덜 꼴통. 말이 좀 이쁜 말이 상상이 안 되네. 그러니까 강한 도올, 약한 도올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에 미쳐서 소위 국뽕 맞은 사람들, 우리 것이 최고라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순수하고 정말로 깨끗한 인성과 이런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도 의식이 높고 학력이 좋은 청년들 중에서도 이 민족주의와 국수주의 그리고 국뽕에 맞아버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라는 것은 사실 극우파적인 개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에선 좌파 애들이 저런 기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또 이제 극과 극은 통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편으로는 늘 말씀드렸죠. 이 나라는 정상적인 보수나 진보,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상식 있고 국제 현실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만 답답해가지고 암이 걸리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인물의 우상화 그리고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는 교조주의적인 행태, 맹목적인 믿음, 공산주의랑 이 나라의 좌파라는 애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참 비슷합니다. 좌파는 단점도 눈을 감아버리고 낙곰수 멤버나 김재동 같은 함량 미달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단독 진행 방송 코너를 맡겨가지고 확실한 보상을 줍니다. KBS 노조 피셜 보셨죠? 제동이 단독 방송 코너가 1년 진행비가 연봉 7억이 넘는 데입니다. 하루에 출연할 때마다 한 천몇백만 원씩 쓸어 담는데요. 그래갖고 일주일에 몇 번씩 방송을 하고 그래갖고 그게 이제 한 달이 모이고 1년이 되면 1년 연봉이 7억이 넘는 데입니다. 이만큼 돈을 많이 받아가는데 비정규직이라고 계약서도 안 썼대요. 최저임금 겨우 받아가면서 정말 그 무거운 방송 장비들 나르는 그 20몇 살짜리 방송 스태프 애들도 전부 다 그거 계약서 쓰고 하는 마당에 그 증거 안 남기려고 제동이 고용했을 때는 근로 계약서도 안 썼답니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시청률이 나오든가 말든가. 여기에 비하면 사실 이제 이 나라 우파 엘리트란 사람들은 너무나도 아니하고 무능했습니다. 자기들 밥그릇만 챙겼고 조직력은 없고 지 사람들 끌어주지도 않았고 혹시 젊은 사람 누구가 반짝 나와가지고 스타가 되면 자기들 밥그릇을 위협받을까봐 후진 양성을 제대로 키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자유한국당도 정말로 미워요. 정말 밉습니다. 쟤들은 그 반면에 좌파 애들은 구청과 군청 같은 하급 공무원 사회에서도 철저히 조직화와 지역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들 같은 고향들끼리 이끌어주고 이념과 사상이 같은 사람들끼리 설사 역량이 모자라다 하더라도 라인을 만들고 끌어줍니다. 인맥이 단단해요. 거기 비하면 우파는 굉장히 나약하기 그지없죠. 개개인이 쪼개져 있습니다. 좌파에서는 유시민 같은 사람을 두고도 좌파 애들은 아주 그냥 천재라고 치켜세웁니다. 여러분들 천재 말입니다. 천재. 유시민을 천재라고 합니다. 저쪽 사람들은. 없는 도시전설을 막 지어내가지고 인물 우상화를 만들어요. 아가리로는 입만 열면 민주 거리는 것들이 실제로 자기들끼리 선후배 연공서열 이름값을 따질 때는 누구보다도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양심 없는 지식인이고 논설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말해서 솔직히 좌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인생에 얻는 게 많겠습니까? 아니면 누구 하나 거들어주지도 않는 우파 노릇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죠? 답 나오죠?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다가 우파에서는 제대로 된 브레인과 싱크탱크도 없고 대부분의 우파 논객들은 전부 다 유튜브로 밀려나 버렸나. 그 중에서도 왜 나 같은 이런 그냥 이제 나름대로 의식만 있는 아마추어 일개 시민 논객들만이 우파의 마지막 남은 스피커 노릇을 자처하고 있나.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점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보수 기성정당의 엘리트 아저씨들이 너무 밉고 제가 정말 대한민국의 풍전등화와도 같은 우파의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현실성입니다. 유튜버 얼음사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자유롭고 편안한 삶에 만약에 유해하다면 그것은 학문과 이념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을 위해서 학문과 이념이 존재하는 것이지 학문과 이념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위해서 사상이 존재하는 것이지 사상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몇 번씩 보면 이런 학문과 이념적인 슬로건들이 인간보다 더 우선시되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잘난 서구 유럽 사람들도 로마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 종교에 과도하게 빠지면서 종교적인 가치와 교회의 권위가 인간의 삶보다 더 우선시되는 적이 있었고
그 바람에 수백 년 동안 역사적인 발전이 정체되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힘으로 이 사회 전체가 미쳐 돌아갈 때는 이렇듯이 한 개인의 힘으로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밝은 시대에 살고 있는 똑똑한 우리 현대인들은 부디 사회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공산주의 사상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서구 유럽권의 어떤 암흑시대, 뭐 종교 이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것도 고통스럽죠? 그 잘못된 이념과 철학을 위해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약 1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 중이죠. 북한의 주체 사상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수령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고, 성과가 미비하면 지시 내린 수령은 절대로 틀릴 리가 없고 밑에 애들, 중간 관리자들의 충성심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혼인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방법인데도 개선하는데 한참 걸리죠. 논리와 이성보다 권위주의가 너무나도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체제가 더 중요시되는 사회라는 거죠. 체제를 위해서 인민이 존재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회 계약적인 합의를 통해 정부와 국민이 구성되고 협력하고 있는 사회가 이제 행복한 사회인데 북한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책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어딘가 학교에서 들어본 것만 같은 키워드들이 딱딱 나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후자가 근현대적인 그 서구적인 국가관 아닙니까? 사회 계약적 합의를 통해서 정부와 국민이 서로의 그 윈윈 전략, 양자 모두 누군가가 우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대등하게 사회 계약적인 합의를 통해서 정부와 사회를 구성한 거다. 이게 바로 근현대적인 서구 이제 역사관, 국가관적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다 배우는 것들입니다. 대학교 교양 과목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러니까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에 정말 고학력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뭐 100% 가까운 국민들이 오늘날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죠. 물론 옛날 뭐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은 이제 미처 공부를 많이 못한 분들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요즘 젊은 국민들은 무려 80% 가까운 인원이 대학교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은 거의 진짜 근 100%에 가깝다라는 게 과장된 표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떠올려 보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제 교육열이 높은데, 거기에 비해서 고등학교 때도 다 배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 잘하는 바보들이 많은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뜻입니까? 옛날에 배워놓고도 애들이 모른다는 거죠. 애들이 시험용 지식 따로, 그리고 돌아서면 다 까먹고, 실제 현실 인식 부분에서는 정교조에게 세뇌받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바라봐 버린단 말입니다. 진보 좌파는 착하고 좋은 거다. 그리고 보수 우파는 왠지 나쁘고 악한 거다. 참 안타깝죠. 근데 진보 보수는 요 부분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진보 좌파는 착한 것 좋은 것이다. 그리고 보수 우파는 왠지 나쁘고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진보와 보수라는 단어는 애초부터 말장난이고 가치 함축적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만 놓고 보면 진보가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죠? 원래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표현, 좌파와 우파로 나눠서 부르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기존 왕정제였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독립시킨 다음에 미국의 동맹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한편 국가 시스템도 완전히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의회 시스템으로 뿌리내린 이승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그때 당시로서는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말 그대로 온갖 도박적인 결단을 다 내렸지만 결국은 다 성공시켰던 박정희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인물이었죠. 산림 녹화 산업도 박정희가 한 겁니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산업화와 산림 녹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는 없어요. 사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상식과 비상식이 건국 이후 대한민국에서 반세기 넘도록 끊임없이 다퉈온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이 대결한 게 바로 대한민국의 독립 이후 현대사예요. 건국 이후의 현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그 도올 같은 저런 선동꾼들이 활발하게 약팔이를 하러 다니고, 실제로는 꽤나 저런 궤변들이 또 그럴듯하게 먹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회의 국민의식 수준이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들 동양 철학이라는 건 저는 자신있게 쓰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요 여러분들, 내가 국가 지도자라면
내 나라 내 백성들이 시골 산간벽지 서당에 이제 고개 몇 개 넘어 다니면서 배 쫄쫄 굶어가면서 공자왈 맹자왈 한문으로 점철된 쓸데없는 책을 몇 년 동안 암기하고 그걸 베이스로 공무원 시험만 꿈꾸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서양 애들처럼 배에다가 돛을 달아가지고 바다로 국제로 세계로 국제무역을 하러 나가고 거기에서 자기 맡은 바 일에 따라서 뭐 항구에서 일을 하든 뱃일을 하든 그래갖고 대가를 챙기는 선원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그 책을 그 산간벽지에서 시골 서당에서 몇 년 동안 암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전 국민이 과거 시험에만 목매다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나는 국민들이 배에 돛을 달고 바깥으로 나가갖고 외부와 교역을 하고 기업을 일으켜 세우고 혹은 거기서 임금 근로자로서 월급을 챙기는 취직해가지고 자기 돈을 벌어먹고 사는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선원이 되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돈을 기반으로 생활하면서 이제 더 큰 꿈을 꾸는 사람 혹은 자기 자녀를 교육을 잘 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를 더 해가지고 전문적인 통역사가 되든 뭐 외국에 있는 어떤 그 교역과 법률 전문가로 거듭나든 혹은 또 보다 그 선박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전문화된 고급 선원과 간부 선장으로 진급을 하든 제가 원하는 사회는 그런 식으로 국민 개개인 각자가 저마다 희망과 장래성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의욕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